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우리 시청자분 찾아뵙겠습니다. 마켓 1분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네, 시장이 또 이거 우리 또 나는 그 형 좋아했거든요. 네, 드라기. 바람은 좀 이상하더라도 네. 이 사람이 또 우직하게 하는 건 있었잖아. 네. 이 사람이 또 약간 실망스러운 거 했어. 네. 슈퍼마리오의 배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전체적인 2시간 동안 흐름 좀 보기도 싫지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이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제 이제 보여드렸던 차트 중에 하나인데 달러 인덱스 차트죠. 음. 달러 인덱스에 대한 흐름이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양적 추가죠. 완화. 600에서 900은 예. 이거 안 한다.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그 실망 매물에 대한 쪽이 주식시장에서 나왔고요. 달러 인덱스 차트를 보게 되면은 급격하게 지금 내려오는 이런 흐름으로 좀 다시 되고 뭐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지금 화면을 잡아주셔야죠. 제 얼굴보다는 우리 이성원 교수 네. 화면을.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이런 형태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품 가격도 반등이 나왔죠. 어제 이제 유가도 반등이 나왔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나오게 되면 만약에 이제 이 추세에 대한 부분이 꺾여서 내려간다라면은 반대로.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는 쪽은 달러 인덱스에 대한 강세에 네. 대한 부분이 지속이 될 거다. 달러 인덱스에 대한 강세가 지속이 되게 되면 네.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위클리 지금 보게 되면은 달러 인덱스에 대한 강세가 지속이 되게 되면 이머징 마켓 자산을 살 필요가 있겠느냐는데 이미 미리 시장에서 선반영을 해서 올라왔죠. 네. 미리 선반영을 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2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여기서는 또 한 번 그 기대감으로 강세가 갔던 건데 그 부분이 약해지면서 하락에 대한 부분이 전개됐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금리 인상 이후로 이게 이렇게 가느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역시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미 선반영됐기 때문에 오히려 달러 인덱스에 대한 부분이 안정이 되면서 시장에 대한 흐름이 이머징 마켓이나 상품 시장에 대한 반등에 대한 가능성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놓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어제 뭐 당연히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전개됐으니까 유로화는 당연히 이렇게 반등을 주는 이제 이런 흐름에 대한 쪽으로 전개됐고요. 원화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원화에 대한 부분이 강세로 가는 이제 흐름입니다. 환율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은 지금 오전장에 9원 정도, 9원 60전까지 하락을 했다가 10원 가까이 하락을 했다가 7원 55전으로 지금 약세에 대한 부분이 그 원화가 하락을 해서 전개가 되고 있고요. 외국인에 대한 매도가 거래소 코스닥 모두 다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거래소가 1,700억, 외국인이 코스닥이 1,600억, 코스피가 1,700억에 대한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 전반에 대한 매도 압박에 대한 쪽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오전장 개파락했던 부분에 대한 쪽에서 뭐 음봉으로 강하게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네. 지금 보게 되면 양봉으로 진행됐다가 상승폭을 일부 좀 반납한 상황에 대한 쪽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전체적인 종목군들에 대한 쪽 마이너스가 진행되는 가운데에서 자동차 부품주 강세에 대한 부분, 강보합권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각 개별 기업별로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가 엇갈리는 이제 이런 흐름이고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는 마이너스에 대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전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강한 주식은 앞서 잠시 전에 우리 또 우리 저 주동 전문가 말씀하셨던 LIG 디스플레이 완전히 살아있어요. 네. 어찌됐건 LG 디스플레이. 네, 그 LG 디스플레이요. 그게 뭐라 했어요? LIG? LIG 넥슨에 미쳐있잖아 내가. 네. 그러니까 말은 LG 디스플레이지만 속마음은 LIG였지. LIG인 거지. 그렇죠. 네. 네, 하여튼 LG 디스플레이가요 3%는 올라가고 있어요. 어찌되었건 OLED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아이폰부터 해갖고 뭐 2018년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그 관련된 것들도 계속 어찌됐건 게 소재가 됐건 이런 것도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100%짜리라서 말을 못하는 것도 있지만 하여튼 그런 관련들을 항상 보면 LG 디스플레이랑 친했던 기업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 보면 지금 100%짜리인데 지금 2달 사이에 지금 그 주식이 지금 거의 더블 났거든요. 네. 지읒으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 말은 못하지만. 하여튼 그걸 또 예를 들어서 유안타 증권 같은 데 있잖아요. 네. 유안타 증권이면 우리 키움에 비해서 완전 허접이죠, 솔직히. 네네. 유안타 증권, 그러니까 얼마 전에 혹시 그런 거 제가 이따 시간 되면 보여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연간 전망할 때 보면 아니 투자 유망종 뭐 10선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럼 별로 의미가 없다, 솔직히. 그렇죠. 왜냐면 삼성전자, 현대차 들어갔고 올해도 네. 그 삼성전자는 거의 한 80% 증권사에서 추천 들어가 있어. 그놈의 삼성전자는 안 들어간 날이 없어. 근데 작년인가 KDB에서 빠졌잖아. 처음으로 한번 빠졌었죠. KDB가 삼성 둘 날 뺐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없잖아. 에? 네. 그래서 또 누가 또 이런 거 물어봤어. 한 언론에서. 야, 그러지 마, 이놈아. 하나씩만 내라? 이거 어렵다. 대형주 하나, 중소형주 하나씩만 내라 그랬어요. 혹시 그거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재밌죠? 네. 재밌죠? 네.
여기서 질문 한번 들어갑니다. 혹시 이거 답 보고 맞히시면 안 되는데, 왜냐면 네. 좀 전에 제가 방송을 하고 왔거든요. 네. 맞힌 사람이 없어. 3개 증권사가 한 10몇 개 증권사가 제출받았는데요. 네. 대형주 중에서 공통된 회사가 거의 하나밖에 없어. 왜냐면, 근데 세 군데가 추천한 게 있어. 네. 뭔지 알아? 뭡니까? LG화학이에요. LG화학. 네, LG화학이에요. 근데 LG화학은 이제 양수 겸장이죠. 왜냐면 이제, SK이노베이션이라는 그런 데서 NCC 가격 이런 거, 네.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역시 전기차가 되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중소형주도 했는데 중소형주 거의 다 달라요. 네. 근데 뭐 SM 한 대도 있고요. 네. 요즘 보면 유해니까 OLED하고 OCI 머티리얼즈도 있고,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네네. 근데 특정 증권사나 유한타는 이게 허접한 것들이야. 네. 감히 키움에서 100%로 말하고 있는 걸 하고 있네? 네. 그건 아주 잘못된 거잖아. 그러잖아요. 왜냐면 걔는 유한타 애들도 고객들도 보면은 말이 유한타지만 살짝 보면 집에서 볼 땐 키움증권으로 보는 애들 많을 거라고 직원조차도. 그렇죠. 키움 최고잖아. 솔직히 HTS는 최고 아니야? 다른 증권사 직원분들 같은 경우는 매매는 많이 자기 보더라고요. 증권사 하더라도 네. 내용은 키움으로 보는 애들이 많죠. 왜냐면 네.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대학교 다닐 때부터 뭐 했던 애들 영문을 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보는데 회사를 갔더라도 그게 매매를 하더라도 이거 시스템이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기네 회사에서 좋다고 해서 봤더니 딱 키움에서 100%야. 이건 아닌 거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준은 키움이 맞아요. 어찌됐건 맞거든요. 제가 오늘 이사님이 여기 와 계신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야. 절대 아니야. 네네. 그렇잖아. 근데 감히 이것들이 100%짜리를 거기 추천했네? 딱 하나 찍는데? 하여튼 의미 있는 건데. 하여튼 OLED나 이런 것들이 지금 관심은 관심이다. 지금. 네. 이건 맞을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좀 보겠는데요. 보면 LIG 넥슨이 오늘 떠올라요. 제가 이 말씀드렸는데요. LIG 넥슨은 뭐 잠시 후에 또 뭐 특이 이슈 시간에 얘기해도 되겠지만 하여튼 전 보고 이게 하여튼 방위산업 관련 좀 보셔야 되겠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하루 이틀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다. 방위산업에 대한 증액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항상 이것도 혹시 또 처음 들으신 분들은 헷갈려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지상군의 감축은 어느 나라 추세인데, 예? 그 추세인데 지상군의 감축이 방위력의 감소를 원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좀 로버트가 됐건 유도탄이 됐건 레이저가 됐건 레이더가 됐건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레이더 룰이라서 개발한 다음에 LIG 넥슨은 주축이 될 수밖에 없는 거는 뭐 업계 있는 사람 다 알아요. 예, 국방연구소에서 하는 데가 아니에요. 국방연구소는 오다 주는 데. 오다 주는 데야. 오다. 받아갖고 돈 받는 거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LIG 넥슨이 제일 앞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관심 갖고 좀 보셔야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다음번 왜 안 나오지 이 사람? 네. 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얘기 드리게 되면은 이제 그 기후협약 회의가 파리에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도 시장에서 강세를 형성하고 있는 종목군들 보게 되면은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 이쪽에 이제 강세에 대한 쪽을 보여주고 있고요. 재미있는 뉴스가 하나 있어서 보게 되면 구글이 기업 사상 최대 규모에 대한 재생에너지를 구매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가동용으로 842메가와트 규모의 풍력 태양광 재생에너지 전력을 추가로 공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네. 세계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원천이 다양한 재생에너지의 구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재생에너지에 대한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구매를 3배로 늘리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업장 100%를 청정에너지로 가동하겠다라는 목표를 실현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그 구글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빌 게이츠도 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있고 또한 이제 마이클 저커버그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신재생에너지 지금 다 관심이 있는 이제 시장의 트렌드라고 보셔야 되겠죠. 어떤 분이 네. 뭐 쓰셨어요? 파리 기후협약 같은 경우가 좀 그 관건은 뭐냐면 네. 이제 강제성을 띌 수 있는 형태에 대한 쪽이 될 거냐 네. 이 부분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강제성을 띄게 할 거냐 아니면 강제성을 띄지 않아도 될 거냐 네. 이 부분에 따라서 이 재생에너지 쪽 관련된 흐름에 대한 쪽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이게 참 제가 또 디테일 있는 남자잖아요. 네. 근데 보면 이제 이번에 그 기후 협약에 하면 몇 가지가 이슈가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네. 다 참여해야 되잖아요. 네네. 예전에는 교토의정서는 선진국만 했는데 네. 이번에는 개발도상도 다 참여해야 되는 건데 이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께서도 이제 37% 감축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번 실제로 감축은 20몇 %고요. 네. 왜냐면 이게 산업계는 반발이 많아요. 반발이 많죠. 네.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사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못 채우면 사면 돼요. 네. 탄소 배출권을 네, 사면 되죠. 사야 되는데 실제로 탄소 배출권이 말만 탄소 배출권이 제일 거래가 잘 안 되거든요. 네. 근데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BAU라고 했어요. 네. BAU가 뭔지 아세요? 뭡니까? 그 디테일이 요즘 부족해졌어. 네. 난 디테일 있잖아. 음. 이번에 그 대부분의 나라가 뭘 하냐면 OECD 대표주의 국가는 예를 들어서 뭐 1990년 대비 몇 프로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에 2025년 목표를 이번에 제시했을 거거든요, 대부분이. 근데 1995년도, 2000년도 대비 30%를 줄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제시하는. 그래서 평균이 2005년, 왜냐하면 20년 후기 때문에 2005년 대비 몇 %를 줄이겠다는 것이 OECD의 대부분의 나라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야 네. 말이 되잖아. 네. 근데 멕시코라든가 우리나라는 BAU야. 방식이 두 가지인데 BAU야. 그래서 난 저 하도 외국 영화를 보니까 BAU가 무슨 수사된 줄 알았네? 비즈니스 비헤이비어 이런 데 있잖아. 네. 그 BAU 그런 게 뭐 어디서 본 것 같아. 네. 그 미국 드라마나 미국 영화에서 행동 심리학 이런 거 분석하는 예, 예. 수사된 줄 알았어.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비즈니스 as usual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수준으로 쭉 갔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했을 때 2025년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 몇 프로야? 그러니까 지금 그런 감축을 안 하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가 늘 거 아닙니까? 탄소 배출이. 네. 그 상태에서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판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결코 많이 하는 게 아니야. 30%가. 그러니까 같은 2005년 기준으로 웬만한 나라랑 갖다 붙이면 우리나라가 5% 줄이는 거예요. 지금 2005년도 대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거 때문에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뭘 비판하는 게 아니라 산업에 그런 미칠 영향이 없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 철강이나 화학 쪽에 이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쪽이 크지 않다. 그게 거의 없다. 왜냐면 2005년 대비 보면 5%밖에 안 줄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무슨 뭐 조금 저감 장치 하잖아요. 해결될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네. 미디엄 있죠. 크리미널 마인드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맞죠? 비헤이비어 뭐 유닛인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뭐 못 것 같아. 그래갖고 하여튼 깜짝 놀랐어 내가 또 찾아보다가. 다음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네, 종목 설전인데 네. 어느 분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자, 이슈에 대한 부분에서 네. 이분만큼 그렇게 또 깊게 들어가시는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디테일이 있지만 더 강한 디테일, 더 강한 디테일을 보유하신 김종규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분의 디테일은 네. 말할 것도 없지. 네. 내가 깜짝 놀래요. 네. 오늘 또 디테일은 남자 어떤 거 주제 정하셨어요? 네, 오늘 그 재미있는 루머 한 가지가 나왔는데요. 루머요? 네. 잡혀가는데? 네. 루머면 잡혀간다고. 주가와 관련된 루머는 아니고 M&A 관련 루머인데요. 오, M&A요. 뭐 관심 있는 분들만 아시겠습니다만 니콘이 삼성의 NX 마운트를 인수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것도 가장 처음에 나왔던 얘기는 삼성이 지금 NX라고 하는 브랜드로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고 있는데요. 카메라. 예, 카메라를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처음에 사업에서 철수한다라는 루머가 가장 먼저 나왔고요. 네. 그 다음 나왔던 루머는 이게 철수가 아니라 네. 매각을 하는데 캐논이 인수한다라는 얘기가 두 번째로 나왔고요. 바로 그 다음 이어서 나온 루머가 아니다. 캐논은 아니고 니콘이 인수한다라는 그런 루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게 지금 미러리스 루머스라고 하는 이 미러리스 세계에서는 굉장히 이제 유명한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기사거든요. 한 루머다. 니콘이 삼성의 NX 마운트를 산다. 그런데 이 루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냥 마운트만 사는 게 아니라 관련된 시스템, 칩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모두 산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 NX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이 미러리스, 그러니까 니콘은 미러리스로 진출하고 싶어 했는데 그동안 진출하지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새롭게 자기가 미러리스를 만드는 것보다는 삼성의 이것을 사서 가져가는 게 좀 더 시너지를 서로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다. 네. 대신 니콘은 앞으로 삼성에게 관련돼 있는 칩이라든지 네. 이미지 처리 엔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삼성의 NX 브랜드가 그동안 여러 가지 카메라를 내놨지만 세계 시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했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선 점유율을 좀 가져갔지만 해외 쪽에서는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네. 렌즈는 좋은데 카메라가 폭망이다. 이제 이런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네. 얼마 전에 나왔던 최신 기종 NX1이라고 하는 이 카메라는 세계 미러리스 그 같은 동급의 카메라 중에서 넘버1으로 올라갔거든요. 삼성께요? 예, 삼성께 넘버1으로 네. 올라간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잠시 후에 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삼성이 그렇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은 생각보다 미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여기서 절감한 거죠. 아무리 우리가 괴물의 하드 스펙으로 만들어도 캐논과 그다음에 니콘의 아성을 넘을 수 없다라는 걸 인식했기 때문에 삼성은 아마도 앞으로 이제 바꿀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부품을 만드는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부품을 만드는 회사로 변모하고 대신에 판매할 수 있는 가장 대표 선수를 니콘이라고 하는 DSLR의 양대 브랜드를 세워서 네. 가져가게 되면 이쪽에 뭐 이미지 센서와 그 다음에 처리 엔진만 가져가도 굉장한 매출을 올릴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보인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또 이제 관련된 후속 뉴스가 나왔는데요. 네. 삼성에서는 공식적으로 부인했고요. 네. 그 다음에 니콘에서는 노코멘트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 이제 해석해 보면 뭐 미생인제가 뭐 얼마큼 알겠습니까만은 네. 제가 추정해 보건데 아마 이런 걸 겁니다. 분명히 인수회계가 오고 갔고 니콘이 금액을 지시했겠죠. 근데 삼성이 보기에는 너무도 어이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M&A 그 논의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금액엔 안 팔아라고 이번에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니콘은 이제 장고 중이겠죠. 금액을 더 올려서 사야 되느냐. 이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 시장이 만약에 매도가 돼서 삼성이 전문적인 이미지 센서 회사로 가게 된다면 분명히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 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워낙 사실 이렇거든요. 네. 저는 이제 다양한 거를 쓸데없는 거 많이 얕게 네. 알잖아요. 근데 보면 제 옆에 있잖아요. 보면 우리 김정희 의원은 매일 보면 일 끝나고 이제 잠시 보면 매일 카메라 보고 있어. 네. 이분은 완전 박사님이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이게 대박 좋은 거예요? 우린 감이 없잖아요. 자기도 모르지 잘. 몰라죠. 네. 그 이제 준비된 그림 하나 보시면 네. NX1이라고 하는 이 카메라가 두 가지로 인정을 받고 있는 건데요. 네. 그 원래 카메라 이제 센서가 풀프레임이라는 게 있고 그 밑에 이제 APS-C라는 센서가 있고 그다음에 뭐 MFT라고 해서 또 이렇게 센서 크기가 점점 작아지게 되는데 네. 어쨌든 이제 두 번째로 큰 게 APS-C라고 하는 이 센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센서급의 지금 시장에서 원래 최강자로 꼽혔던 게 네. 캐논.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장 포션은 크지 않습니다만 펜탁스 마운트 이런 쪽을 꼽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 뜬금없이 삼성의 NX1이라고 하는 게 딱 나왔는데 두 가지를 인정받았는데 BSI 센서라고 하는 게 인정을 받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연사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셔터 한번 누르면 연사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혼자 막 찍는 거. 네. 그러니까 이제 연속으로 찍히는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연속 사진을 찍어서 GIF 파일 같은 걸 만들 수 있는 건데 지금 플래그십이라고 하는 캐논과 니콘의 플래그십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좋은 카메라라고 해봐 연사가 1초에 한 뭐 8장?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연사가 계속되는 게 아니라 한 뭐 100장 정도 찍으면 그다음부터 연사가 안 됩니다. 왜냐면 메모리의 처리 속도가 늦어져가지고 연사가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은 이게 지금 28메가픽셀, 그러니까 2800만 화소의 화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5연사로 메모리가 다 다를 때까지 계속 눌러댈 수 그 있습니다. 처리가 금방 빠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의 이제 감 그림 보시면 이 괴물 스펙 엔진인데요. 예. 멀티코어를 장착한 이 엔진 자체의 처리 속도가 워낙 빨라서 예. 물론 버퍼 양도 많지만 버퍼에서 이 처리하는 속도가 워낙 좋아서 네. 이 삼성은 15연사로 계속 때려야 돼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동영상으로 찍는 게 네. 뭐 30p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30프레임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데 15프레임으로 무한대로 찍어댈 수 있다라는 건 엄청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30프레임으로 찍어대고 있는 건 800만 화소거나 800만 화소 지금 얘기하는 게 4K거든요. 그러면 풀 HD라고 얘기하는 건 200만 화소거든요. 그러니까 200만 화소를 가지고 우리가 60프레임으로 찍으면 정말 이제 동영상이 부드럽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이거는 그 4K의 8배 정도의 되는 면적을 가지고 15연사를 찍어대고 있는 거니까 엄청난 화질을 엄청난 속도로 찍어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삼성이 갖고 있는 이 이미지 센서 기술과 그 다음에 이미지 처리 엔진 기술이 결국은 엄청나다라는 게 인정을 받은 거죠. 다만 이제 중요한 건 사진에서 이러한 하드 스펙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감성, 색감, 그다음에 이런 뭐 이미지 처리 엔진의 전반적인 품질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은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이 인정받고 있는 건 화이트 밸런스는 세계 최고 수준인데 색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삼성은 결국 제가 보기엔 NX 브랜드를 포기를 하고 니콘이 됐든 캐논이 됐든 이쪽으로 넘기면 분명히 가능성이 있고 이 시장 자체가 또 작지 않다라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말씀하시는 게 브랜드를 넘기고 제조나 이런 거 넘기고 센서나 이런 시장에 또 우리 그 소프트웨어나 그런 쪽에 시스템 쪽 그런 쪽으로 더 간다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준비된 그림을 또 하나 보시면 지금 이제 2017년 생각하고 있는 게 17조 시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17조 시장인데 PC 쪽도 그렇고 뭐 TV 쪽도 그렇고 앞으로 뭐 폰 쪽도 그렇고 카메라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지금 자동차가 예상이 막 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자동차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시장은 앞으로 무한대로 계속 커질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센서도 중요하고 이 센서 기술도 중요한데요.
준비된 그림을 또 하나 보시면 이제 과거의 CCD가 CMOS보다 더 깨끗한 화질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CCD 쪽으로 갔는데 이 CCD는 크게 만드는 것도 어렵고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네. 대부분 지금 다 CMOS 칩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CMOS 칩의 지금 최강자가 누구냐면 소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다 아시겠지만 아이폰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카메라 센서 다 소니 거고요. 그다음에 소니는 당연히 소니 거 쓰고 네. 그다음에 대부분 다른 회사의 플래그십 제품에는 전부 소니 렌즈, 소니 센서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삼성은 유일하게 자기 걸 이제 쓰기 이거 시작했거든요. 이 친구 건 뭐야? 짜이 거. V10은 못 들어가. LG 거. V10 LG 거는 LG노텍 거를 사용하는데요. 이거 떨어지네 수준. 그러니까요. 수준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 카메라 이제 품질이 약간 차이가 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네. LG 건 LG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으니까요. 네. 어쨌든 이제 이 CMOS 산업에서 그동안 소니가 거의 독점적으로 가져가면서 이제 시장의 헤게모니를 다 끌고 가는 양상이었고 미러리스 시장에서는 거의 뭐 이제 독점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삼성이 끼어들기 시작했다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실제로 삼성이 이미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갤럭시 폰과 갤럭시 탭의 네. 점유율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큰데 이게 만약에 DSLR 시장으로도 진입하고 여기서 만약에 자동차 시장으로도 진입하고 네. 그 나머지 시장으로 진출하기 시작하면 시장 포션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삼성이 갖고 있는 BSI 기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상을 어디에 맺히게 하느냐가 핵심인데 그동안 가지고 있던 FSI라고 하는 칩의 기술은 일루미네이션, 그 상을 즉 앞에다 맺히게 한다는 네. 것이고요. 네. 삼성이 갖고 있는 BSI 기술은 상을 뒤에 맺히게 하는 기술인데 상을 뒤에 맺히게 하면 원래 이게 사진이라고 하는 게 비트 예술이거든요. 빛을 얼마만큼 정보를 받아들이느냐가 핵심인데 상을 앞에 맺히게 하면 상을 맺히게 하는 찰상 소자는 뒤에 있게 되거든요. 네. 근데 반대로 BSI, 즉 상을 뒤에 맺히게 하면 찰상 소자가 앞에 있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 거리만큼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빛의 양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빛의 양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이미지의 품질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이 BSI 기술 자체가 소니와 비교해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 그러면 거기에 니콘의 감성만 입힌다면 혹은 뭐 캐논으로 넘어가서 캐논의 감성만 입힌다면 굉장히 이제 파급력이 커질 수 있고요. 캐논은 이미 사골 센서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센서 기술 개발 능력도 없고 돈도 없어서 더 이상 개발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이번에 뭐 1억만 화소짜리가 새로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나와봐야 이제 가격이 안드로메다일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사용할 건 아니고요. 또 하나 이제 니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 이미지 센싱 기술을 포기를 하고 도시바나 이런 데서 끌어다 쓰고 있는데 네. 이게 좀 제법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서 다른 이제 센서 회사를 찾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삼성은 제조 부분과 실제로 카메라 브랜드는 팔고 이 이미지 처리 기술과 이미지 처리 엔진, 센서 이런 것들만 SOC라고 해서 시스템 온칩화해서 팔면 이건 분명히 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미래 기술 측면으로 봤을 때 2020년 기준으로 이 카메라 센서 시장만 네. 한 2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에 한 20% 정도의 포션만 갖고 가도 매출 기준으로 4조, 오. 영업이익률 한 20% 정도 지금 평균으로 잡으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이익만 해도 꽤 큰 거죠. 8천억 정도.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이익에 분기당 이익에 어느 정도로 충분히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하네요. 네, 향후 주목해볼 만한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 저는 이 루머가 사실이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투자 전략상 삼성전자 네. 사야 된다라는 거죠. 왜? 삼성전자의 투자 수익률이 한 뭐 10%밖에 안 될 건데 이런 거 사서 뭐하냐. 더 많이 올라갈 종목이 있는데 전 역으로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은행에 넣으면 10% 수익률 올리려면 7년 기다려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1년에 10% 수익만 올릴 수 있어도 저는 충분히 좋은 시나리오 아니냐. 그러면 삼성이 앞으로 가고자 하는 길이 전문 부품 회사. 그러면 앞으로 휴대폰 시장에서 또 이런 식으로 슬 발을 뺄 수도 있거든요. 네. 정말 플래그십 한두 개 정도의 모델만 내비두고 나머지 모델들은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만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오히려 더 이익률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간다면 제가 보기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거든요. 그래서 이 카메라 센싱 기술 이와 관련된 삼성의 행보 앞으로 주목해볼 필요가 있고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저는 삼성전자를 사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여기 정리하면 이게 옛날에 여기 예. 이거 삼성 이미징 사업 삼성 테크인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거 뺏어갖고 지가 가져간 거 아니야? 그게 이제 사업을 재조정하는 예. 과정에서 가져와서 원래 이제 분할돼 있던 거를 네. 하나로 합친 건데 그 하나로 합친 게 결국은 안 되니까 이걸 팔고 부품 회사로 전환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아닌가 좀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게 20조, 이 몇십조가 예. 지금 현재 갖고 다니는 뭐 기자들이랑 갖고 다니는 전문만 가는 네네. 카메라를 보는 게 아니라
자동차뿐만 전체적인 센서 기시장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게 엄청 엄청 근데 커요. DSLR뿐만 아니라 이제 시장 자체는 계속 확대가 되니까 여기서 이런 처리 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BSI 기술을 주목해야 될 점 뭐냐면 자동차에 카메라 센서를 여러 개 달면 뭐합니까? 빛을 제대로 못 받아들이면 야간에는 거의 장님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제 BSI라고 하는 기술이 빛을 더 많이 빨아들이고 빛을 더 많이 흡수할 수 있는 찰상 소자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건 야간 투시라든지 아니면 야간에 쓸 수 있는 그런 기술력 측면에서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삼성은 시스템 온칩이 가능하다. PCB 위에 얹어서 여러 개를 다 하나로 합칠 수가 있다라는 게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삼성이 어쨌든 간에 이 스마트카 쪽에 대한 쪽의 비중을 높이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기술이 아닌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런 기술이 있어야지만 스마트카로 갔을 때 가장 핵심이 센서인데. 그러니까 눈 좋은 놈 있고 눈 침침한 놈이 카메라 센서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잖아. 저렇게 침침하면 안 보여. 그러니까 그 얘기잖아요. 네네. 그렇죠. 카메라 몇 개나 있어요, 근데? 저는 카메라 지금 2대 쓰고 있습니다. 네. 무서운 분야 이건. 네. 다음 얘기 어떤 것도 준비하셨어요? 근데 다음은 이제 도이치방크가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금융 부분에서 이제 빅데이터가 앞으로 부각될 수 있고 그렇다면 어디에 투자해야 되고 국내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다고 합니다. IDG라고 하는 뭐 다 아시는 그런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미 구축이 끝났다라고 한 기업이 27%, 네. 그리고 이미 구축하고 있거나 지금 구축과 관련된 여러 가지 투자 계획이 있다라고 한 회사가 42%, 그리고 지금 아예 준비 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안 할 거다라고 하는 회사가 30% 정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 시장은 전 세계 이제 기업들 중에서 67%가 빅데이터를 활용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니까 이 시장은 이미 개화되었고 이제 성장해 나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주목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향후 어느 산업이 이제 이쪽에 돈을 쓸 거냐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파이낸셜 섹터가 대표라는 거죠. 네. 결국 금융 쪽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쓸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살펴보고 있는 게 통신 쪽, 그 다음에 소매 쪽, 이런 쪽에서 빅데이터를 많이 하겠다라고 하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내수 산업 쪽에서 빅데이터의 활용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내수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게 어차피 이제 알리바바나 아니면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기업이니까 네. 이런 기업들도 빅데이터가 더 중요하고 실제로 빅데이터 관련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고 네. 빅데이터와 또 연관돼서 클라우드 관련 자회사들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사례를 봤더니 카드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이제 동의하에 내가 사용한 정보를 바탕으로 더 좋은 카드가 있으면 제시하고, 네. 그 다음에 쿠폰이 같은 거 있으면 제시하고, 네. 이런 형태로 가면서 이제 빅데이터를 이제 활용하는 그런 전 단계. 그래서 지금은 KB카드가 해담 카드라고 만들었다가 적자 나서 이제 포기했죠. 해담이요? 예, 혜택을 담는다 그래서 이제 해담이라고 했는데 네. 이게 너무 적자가 나다 보니까 뭐 혜택을 다 담아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망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번 접었고 최근에 나온 건 이제 다담이라고 해서 또 비슷한 개념의 카드가 나왔는데 네. 앞으로 이제 이런 형태의 개인화된 퍼스널라이징된 그런 카드가 점점 많이 나올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건 지금 유럽의 보험, 그 다음에 미국의 보험인데요. 이게 이제 개인화된 보험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1년 정도는 시장 평균 정도의 보험료를 내고 나서 1년이나 2년 정도 이 사람의 운전 데이터를 축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운전하고 있고 어디를 주로 가고 그다음에 뭐 위반을 어느 정도 했는지 이런 것들 데이터를 쭉 축적하는 거죠. 그러면 제길. 이런 제길. 자기는 보험 10배를 해야 돼, 10배.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축적을 해서 네.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낮춰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키로수도 얼마 안 되고 그렇죠. 실제로 운전을 굉장히 얌전하게 하는데 다른 사람과 왜 똑같이 보험료를 내야 되느냐. 나는 사고 위험이 정말 낮은 사람인데.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낮춰주는 방향으로 지금 보험을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준비된 그림이 뭐냐면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이쪽으로 사람들이 옮겨 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보험도 이렇게 개인화돼서 보험 요율을 일률적으로 적용받는 게 아니라 초반에 가입했을 때는 이제 일률적으로 적용받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개인차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네. 운전을 막 하거나 위반을 많이 하거나 이런 분들은 점점 보험료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운전을 정말 얌전하게 하고 그러시는 분들은 낮아지는 이런 그렇죠. 방향으로 앞으로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빅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살펴봐야 될 거는 이학영 영업님께서 쓰고 계시니까 네. 제가 이제 뭐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건데 넷플릭스 그러네요. 가장 개인화된 서비스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검색한 거, 그동안 본 거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네가 앞으로 뭘 볼지
뭐가 관심 있을지를 제시하는 개인화 페이지를 준다는 거 아니에요? 네. 결국 이런 식으로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개인화된 서비스, 결국 퍼스널라이징이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퍼스널라이징은 뭐 SNS를 통해서든 아니면 개인의 뭐 사용 기록을 통해서든 계속 누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빅데이터가 활성화될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에 대한 투자는 저는 서두르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저도 이제 관심이 많은데, 특히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넷플릭스는 그 영어로 Do you 야후 하듯이 예전에 10년 전에 그리고 요즘은 뭐든지 구글 잇 하잖아요. 구글링 한다는 게 일반 말이 되듯이 넷플릭스는 넷플릭시안 하면 넷플릭스 다닌 사람인데 그게 빅데이터 좀 한다는 의미로 넷플릭시안이란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또 다음 주에 한다고 예고했던 거 요번에 저기 CES 하잖아요, 연초에요. 네. CES에서 중요한 사람이 한 4명인가 요번에 초청 연사가 있거든요. 스페셜 게스트가 어저께 말씀드린 황원평가 우리나라. 홍원평가 황원평 있죠? 네. 요번에 삼성 SDS 대표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예전에 삼성전자에서 모바일 컨텐츠 담당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 하나가 헤이스팅스예요. 이번에 넷플릭스 회장이 이번에 또 초청 연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모바일 컨텐츠에 관심이 엄청 많은데 그게 바로 넷플릭스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저는 넷플릭스 여태까지 보면서 물론 어제도 퇴근하면서 보다가 갔는데 이렇게까지 하면 약간 과장됐지만 단 한 번도 제가 실망한 적이 없어요. 넷플릭스에서 보라는 영화, 보라는 드라마를 보고 실망한 적이 없고 이게 수많은 데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환불하잖아요. 물건 샀다가 돌려주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나라 그냥 전화만 하면 되는데 특히 미국은 더 잘 되거든요. 네. 근데 미국은 안 되는 분야가 있어요. 환불이 안 되는 분야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안 돼요. 그 분야는 모르겠어요.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도 어떤 매장이나 가서 백화점 뭐 사면 이거는 환불 안 된다고 얘기해 주는 게 속옷이에요. 속옷. 속옷이랑 수영복 이런 거 환불이 안 돼요. 네. 아무리 미국이라도 안 되고는. 왜냐면 그 위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건 안 되더라도 법으로 안 되는데 해주는 데가 있어요. 이게 속옷을 넷플릭스 출신이랑 또 하나가 MS 출신이 이걸 만들었어요. 같이 여자들이서. 이게 만든 속옷 회사가 있거든요. 얘네들은 환불해줘요. 그만큼 자신 있는데 얘네들은 한 5가지 설문을만 딱 해주면 자기에 맞는 속옷을 브라를 딱 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애들이라서 아주 대표적인 회사가 있거든요. 회사 이름 제가 갑자기 까먹었는데 그만큼 빅데이터가 아주 중요한데 중요한 건 어떤 기업이냐는 거죠. 어떤 기업. 네. 네, 일단 우리나라 빅데이터 관련 기업이 없다. 네. 이거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빅데이터를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움직일 만한 그런 플레이어는 없는 게 확실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어떤 기업에 투자하는 게 맞느냐?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SAP, 네. 그다음에 IBM IBM 이런 들어가죠. 기업들이 네. 정말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원래는 우리도 작년까지 하둡이라고 하는 그런 솔루션을 썼는데 이게 하둡이 엄청나게 솔루션 네. 데이터 많이 잡아먹고 무겁기 때문에 최근에 뭐 스파크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한다고 해서 IoT 기업들 중에서도 좀 더 이제 범위가 작은 그런 기업들에 관심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섹터에 ETF가 있거나 네. 아니면 이런 섹터 쪽에 뭔가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네. 이런 글로벌 해당 기업을 사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고 네. 그렇지 않아도 IBM이 최근에 뭐 실적이 좀 안 좋아지면서 주가도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매수하는 게 제가 보기엔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고 나는 해외 계좌도 없고 해외 투자하고 싶은 마음도 없으면 그러니까 결국 국내로 좀 돌아올 수밖에 없잖아요. 국내로 돌아오게 되면 억지로 이제 우겨 넣어서 관련된 기업이 뭐가 있느냐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겨 넣으면 플랫폼 측면에서는 인터넷은행주들, 카카오라든지 KT 이런 것들이 이제 우겨 넣으면 이제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내 플랫폼 중에서 가장 글로벌화되고 있는 것은 뭐 누가 뭐래도 라인이기 때문에 네. 네이버도 관련주로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실제로 이제 빅데이터 솔루션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이 어디 있느냐? MDS 테크놀로지가 유일하게 지금 해외 쪽에 맞아요. 그 솔루션을 맞아요. 따와서 MDS 쓰고 테크놀로지. 있습니다. 네. 그래서 MDS 테크놀로지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C랩이라고 하는 지금 시총이 이제 80억밖에 안 되는 코넥스 상장 기업이 있는데 그런 회사도 있어요 또? 네. 이 C랩이라고 하는 회사는 네. 실제로 이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 네. 이미 국내 몇 개 기업과는 연관되어서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네. 뭐 정말 이제 장기 투자를 해보겠다 아니면 정말 위험은 높지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투자해보겠다고 생각하시면 해당 기업에 관련된 자료를 좀 더 찾아보시고 뭐 투자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어차피 빅데이터가 됐든 클라우드가 됐든 필요한 건 IDC, 즉 데이터 센터라는 거죠. 네.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면 결국 서버가 필요하고요. 서버가 필요하면 서버에 들어가는 그 디램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늘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P가 늘 가능성, 그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은 없지만
Q, 즉 양이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내년도에 다시 한번 실적의 바닥을 찍고 돌아설 가능성을 서서히 이제 고민해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을 그나마 국내에서는 관련된 연관 종목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좀 힌트를 드리면 미국에서 빅데이터 얘기 엄청 많이 요즘 또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저희가 그 아마존 에코 보면서 아침에 주인님 오늘 주식 뭐 사야 하는데 이런 얘기 해주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증권사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뭐 현직에 있지는 않지만 증권사에서 그런 거 이런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떤 주식을 그동안 샀는데 그 중에서 어떤 분야를 먹었더라 수익이 났더라면 그걸 추천해주고 싶은 거죠. 빅데이터가 됐건 로봇가 됐건 그런 걸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있고요. 우리나라 하지 않았지만 미국의 CNBC 같은 경우나 블룸버그에는요 빅데이터를 하는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활용하는 것들이 여전히 많이 있으니까 많이 바뀔 거가 되겠고요. 어떤 분이 제가 제 개인적인 사생활을 공개하면 위원님 어떻게 그렇게 많이들 보냐 많이들 아냐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거죠. 여러분 뉴스 볼 때 네이버 보시잖아요. 또 네이버를 안 본다 그랬잖아요. 또 구글 뉴스를 보거든요. 처음에 한글판을 봅니다. 한글판 보면 그날의 뉴스가 다 나와요. 간단하게 딱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영어로 바꿔서 영어 뉴스를 보는데 영어 뉴스 보면 제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제가 관심 있는 거 서울 지역도 보고 가끔 저한테 안 맞는 것도 나오죠. 네. 예를 들어서 마마에서 누가 삼가랑 됐다는 관심도 없지만 그게 어떻게 뉴스에 나오더라고. 근데 네이버랑 구글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구글 뉴스 한글판엔 그게 별로 안 되는데요. 여러분들 구글로 한글이건 영어를 각 해다 보면요. 한번 자기도 한번 해보세요. 네. Suggested for you라는 항목이 있어요. 당신을 위한 뉴스를 딱 모아놓은 게 있어요. 전 매일 아침에 그걸 클릭해요. 그러니까 뉴스 스탠드 말씀하시는 거죠? 아, 뉴스 스탠드가 아닌데 기가 막히게 찾아줘 얘가. 뉴스 스탠드도 보면 제가 원하는 분야만 이렇게 찾아서 아, 올려주던데. 뉴스 스탠드 그냥 단체로 탁탁 모아주잖아. 이거는 어떻게 알았는지, 내가 관심 있는 거 있잖아. 근데 얼마 전에 내가 그 넥서스 6 이게 5X 했죠. 네. 그것도 그거 보고 알았어. 그것도 내가 생전 그래서 그 무슨 사이트 있잖아요. 그 넥서스 5X 싼 거 그리고 그 사이트한다는 했더니 그 카메라 전문 사이트라고 얘기했잖아요. 아, B&H. 그거 내가 어떻게 알았어? 근데 구글에서 나한테 suggest for you 하는 걸 딱 들어갔더니 5번째 오늘 그 세일한다 딱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네이버나 이런 거가 앞으로 그것까지 하게 되면 레벨을 엄청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구글의 장점이 그거거든요. 빅데이터. 네. 네이버가 앞으로 갈 일이 많죠. 역설적으로 보면. 네. 역설적으로 보면 그것만 더 나가면 성장성도 클 수 있는데 아직은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보시면 좋을 거예요. 하여튼 오늘 신기하면서 정말 디테일한 네. 우리는 어디 가서 디테일이 있다는 얘기하면 안 되는. 네. 엄청나게 디테일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덜칠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네. 말 쓰셨어요. 구글이 짱인데 그만큼 기분 더럽죠. 왜냐하면 내가 털렸잖아. 빅데이터 활용 구국무진 메가톤님 뭔가 털린 느낌. 이 맞잖아요. 이게 맞죠. 예. 그러니까 유튜브 메인에 들어가면 빅데이터가 답 나오는 듯하네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네. 맞는 얘기죠. 예. 근데 지금 보게 되면 네. 그런 얘기들. 예. 그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투자 힌트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산안에 대한 쪽이 이제 증액이 된 정책 분야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봐주세요. 지금 그 보게 이건가? 되면은- 이 화면인가? 네, 수혜 업종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영유아. 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이 올해보다 6% 증가했다라고 하는데, 글쎄 이거 때문에 대교하고 이거가 갈지는 모르겠고, 이거 왜 그런 농담하시는 거죠? 아 여기 그렇게 써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방위 산업에 대한 부분은 네. 어쨌든 늘었으니까 네. 하나테크인, 로템, 우주항공, LIG 넥스원, 네. 미디어 컨텐츠는 분야에 대한 재원 배분 확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FNC 엔터 네. 여기다 이렇게 넣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일단 정책 수혜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에 대한 키워드가 문화, 영유아, 국방인데 영유아는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문화 컨텐츠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 예산이 7.5%가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컨텐츠 관광 등 실제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강조해 왔고 네. 미디어 컨텐츠 분야에 대한 그거에 따른 미디어 컨텐츠 분야에 대한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저는 이제 지금 주가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안 봤는데 네. 요거 삼성출판사 100%인가 한번 보고요. 네.
중과금 40%네. 네. 삼성출판사 신고가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가 이제 어린이 대상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네. 얘네가 이제 핑크퐁 TV 네. 뭐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요거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네. 보고 있고. 자기도 얘기했던 건데 애들 한다고. 핑크퐁 TV. 네. 애들이 네. 그거 맨날 보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핑크퐁 TV가 참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음. 그다음에 철도 등 SOC 전망은 엇갈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뭐 받는 게 있어야지. 네. 우리가 뭐 밖에 가서 뭐 이렇게 수주해 오는 게 있어야지 의미가 있는데 수준은 제로. 수주는 제로죠. 네. 중국 애들이 다 가져가니까. 그래서 중유럽이란 게 있다 우리나라? 처음 봤어 요새. 그게 뭐예요? 체코나 그런데 중유럽이라는 게 태어나서 처음 들었어. 중유럽이라는 얘기 나도 처음 듣네. 동유럽, 서유럽. 청와대 발표 나왔죠. 남유럽, 중유럽 북유럽은 4개 국가 뭐 협력 강화. 중유럽. 네. 네. 그래서 그런 것 등에 대한 쪽이 일단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여기서도 미디어 컨텐츠 분야에 대한 쪽에 대한 예산이 증액됐다는 부분. 네.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참고해서 제 화면 또 잠깐 좀 바꿔주시겠어요? 이건 이제 세 개를 했는데 제 화면요. 제가 아니라 제 화면을 잡아주세요. 이게 이거요. 좀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이거를 좀 요약해서 그 증권사에서 한 건데 이게 보면 정부 예산이 386조인데요. 3% 정도 늘어났는데요. 여기에서 요번에 잘린 거가 줄어든 게 4,000원인가 감소됐어요. 네. 그래갖고 최근 5년 동안에 제일 적은 감소를 해서 거의 이게 똑같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줄고 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국방비가 여기 4% 늘어났죠. 국방비 4% 늘어났고요. 바로 말씀하신 거 문화예요. 문화는 근데 규모는 6조 6천억이에요. 7.5% 늘어났으니 대한민국 평균 예산 증가율이 3%인데 문화니까 7%가 늘어났다는 거니까 이거 맞아요. 근데 여기에 주목되는 거가 큰 사업, 보여주기식 사업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뭐냐면 지역마다 그 벤처 창업 단지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문화 컨텐츠 단지를 몇 개 만들어요. 그래서 너희들 거기 들어서 사무실 줄 테니 거기서 써라, 배우고 써라 이런 거를 회관 같은 거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전국적으로 좀 만드는 게 그러니까 땅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들어간 게 저는 이 부분에서 약간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데 세상에 우리나라에 공연장이 부족해서 만들까 그런 생각은 좀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있죠. 요번에 뭐죠? 라디오 스타 보니까 지난번에 클레오파트라 나왔던 애 누구야? 김연호? 네, 김연우. 김연호 나왔는데 김연우가 이번에 공연을 하는데 올림픽공원에서 공연하는데 어디서 공연하냐면 체조 경기장에서 공연을 해요. 네. 체조 경기장. 예? 예? 체조 경기장인 거 SK 소원에서 만든 거 그런 거로 제가 기억하는데 하여튼 체조 경기장인데 맞아요, 내 말이? 몰라요. 그 핸드볼 죄송합니다. 핸드볼 경기장. 근데 우리 동네 있으니까 알죠. 핸드볼 경기장인데 그게 뭔가 우리 높으신 분이 보기에는 좀 민망했나 봐. 왜 우리나라 유명한 가수들이 왜 운동장에서 공연하니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K-팝 전용장을 만들겠다는 거야. 15,000명 들어가는 거 올림픽 공원 안에. 네. 그러니까 또 몇백 들어가잖아. 네. 그래서 6천억이야. 예,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YG가 의정부에다가 YG 의정부. 의정부에다 하잖아요. 그거 자기 돈으로 하는 거고. 네. 뭐 지방 이거 정부 예산이니까 정부 예산.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봤으면 네. 좋겠는데요. 또 어떤 건지 볼까요? 뭐 하나 어떤 거 볼까요? 네. 저는 이거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리미티드? 리미트리스? 네, 그거 좀 볼 텐데요. 네. 리미트스라는 영화 아세요? 몰라요. 왜 모르지? 관심이 없어요, 영화. 아니, 몇 년 됐는데요. 네. 리미트스라는 영화 보시면 한번 1번 쳐보세요. 또 지나간 영화예요? 가뜩이나? 한 2010, 꽤 유명했죠. 왜냐면, 알약 하나 먹으면 엄청 뇌의 활동을 100%로 만들어줘요. 그거 영화 본 것 같은데. 그게 리미트리스야. 그게 리미트리스예요? 리미트가 없다는 리미트레스. 저기 나오고 하는 거 아니야? 유명한 애죠. 우리나라 배우 나오고. 아니요. 아니에요? 남자 유명한 애 있어요. 자기 말하는 건 아니고. 이거 여기 나오잖아. 어떤 3번 벗단 분 있고, 근데 이거가, 이게 또 만드는 놈 있네? 이거 좀 보세요, 이거. 근데 이거가 아직 약은 아니라, 머리에다 이거 헬멧을 써요. 헬멧을 써요. 예? 이거 쓰면, 이거 봐봐. 이거 쓰면 머리 100% 돌리는 거야, 지금 이거. 진짜? 근데 이걸 제가 왜 보여주냐면, 이만큼 이걸 통해서도 AI, 인공지능, 딥러닝 엄청나게 지금 막 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거 잠깐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요. 레포트 하나 다음 거나 좀 보겠습니다. 오늘 벌써 9번째 시간이야? 딴 거 말고 딴 거 하려고. 뭐요?
뭐 연관적만 음식료인데 네. 연관적만 음식료 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식료가 포미족과 로엘족이잖아. 예, 예. 그 얘기 난 거 감동받았지. 네. 포미족. 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 개인을 위한 사치성 소비에 대한 쪽이 늘어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유진투자증권에서 아주 재밌는 그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포미족과 로엘족을 아시나요? 라고 해서 이제 새로운 용어를 또 이제 등장을 시켰는데요. 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오소민 연구원이 네. 했습니다. 오소민 연구원이 지난번에 그 흥국 F&B 추천해갖고 상당히 좀 이슈가 됐었는데 올랐어? 네네 그때 올라갔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강하게 2015년도 어쨌든 음식료 섹터 좋았죠. 근데 2016년도에는 옥색 가리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포미족, 로엘족, 루비족이 등장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어떠한 그 제품에 대한 쪽을 만드는 회사에 대한 쪽이 중요하냐. 그러니까 이 불황형에 따르는 그 가치 소비 트렌드에 따라서 작은 사치. 작은 사치의 소비 형태가 확산이 될 거다. 그래서 네. 이런 트렌드로 국내 중소형 프랜차이즈 및 개인 카페에 대한 증가가 네. 될 것이고 해외 브랜드에 대한 국내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불황에 의한 20, 30대에 대한 소비 성향에 대한 변화, 그러니까 소유보다는 소비 이것도 이제 저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그 렌트에 대한 문화에 대한 확산 네. 이런 것들 가치 소비와 브랜드 슈머에 대한 쪽이 나타나고 있는데 프리미엄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 네. 근데 개인 혼자의 소득 수준에 대한 부분은 가처분 소득은 높기 때문에 이 작은 사치에 대한 트렌드에 대한 쪽, 그다음에 고급 디저트에 대한 산업이 성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 프랜차이즈 런칭이 활발해지고 있고 개인 카페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프리미엄 브랜드의 다양화가 지속이 되고 있고 B2C 채널은 경쟁이 격화되는 그런 시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타픽은 CJ 프레시웨이에 대한 쪽을 결론은 지지를 하고 CJ 있고요. 프레시웨이네. 네, CJ 프레시웨이 그다음에 네. 현대 그린푸드, MPK, 삼립식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타픽은 일단 CJ 프레시웨이를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자재 유통 쪽에서는 CJ 프레시웨이가 타픽이고요. 그다음에 HMR 쪽에서는 역시 뭐 롯데푸드라든가 아니면 신세계푸드, 네. 풀몬 오뚜기 뭐 이런 것 등등. 그다음에 카페 산업 확대에서는 흥국 F&B, 그다음에 이제 한국 가구 이런 것들을 한국 갖다가 가구가 들어가요? 네, 한국 가구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뭘 하나 한국 가구가?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고 이제 디저트 시장에 대한 쪽이 이렇게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디저트 밥 안 먹고 오히려 뭐 케이크 한 조각 먹거나 이런 형태에 대한 그런 그 트렌드에 대한 쪽을 반영을 하는 거고요. 디저트 시장에서의 커피 시장에 대한 규모가 5분의 1. 네. 이게 이제 제일 그 디저트 시장은 커피 시장이 5분의 1 정도 수준. 그 사진에 그 9가지 색깔 나오는 그 케이크 나왔죠? 네네. 저거 그게 쭉 먹어봤는데.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보게 되면 네. 밥 먹는 금액이나 디저트 먹는 금액이나 거의 62% 수준. 네. 여기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디저트 산업에 대한 쪽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밑으로 쭉 보게 되면은 그 내용에 대한 쪽을 이렇게 쭉 정리해주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쭉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디저트를 먹는지 이렇게 네. 쭉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포미족 네. 나를 위해서 네. 소비를 한다. 네. 고가, 건강, 네. 그러니까 4가 이제 for health, 네. 1 single, 네. 그다음에 이제 more convenient, 네. 편의, 네. 그다음에 고가. 네. 그러니까 포미, 네. 포미족에 대한 등장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루비족, 그러니까 보게 되면은 그 40대가 돼도 네. 이제 보게 되면 40대 같지 않은 네. 이제 이런 소비에 대한 쪽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네. 자기 자신을 꾸미기 위해서 화장을 하기 시작했다. 남자들도 네. 로엘족 그래갖고 이제 뭐 비오템 옴무, SK2 포맨 뭐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라인업에 대한 쪽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케이크 같은 중국 경우도 케이크 있잖아. 내가 먹어봤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보게 되면은 한 맛있긴 조각에 맛있어, 9,000원. 도레도레 케이크. 얻어먹었지 나는. 한 조각에 9,000원. 얻어먹었어. 그다음에 네. 로이스 초콜릿 감자칩. 저 몇 군데 있어요? 네. 그거를. 이거 19,000원. 그다음에 지금 호텔 디저트 뷔페, 리츠칼튼 딸기 뷔페가 49,000원.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갈비도 주나? 아니요, 그냥 디저트 뷔페라니까요. 39,000원 심하다. 얻어먹기도 미안하네. 뭐 저기 보면은 우리 어제 간데 지난번에 간데 거기를 보면 그 2장 주고 떨렁 19,000원 받더만. 아,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네. 예. 그러네, 그것도. 예, 고디바 초콜릿에서 되게 유명하죠. 고디바 같은 경우가 소프트 아이스크림이 5,900원. 그 기존 아이스크림 대비해서 2배 정도 수준을 봤는데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잘 되고 있다. 네. 영업이 그 양극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소비에 대한 트렌드에 대한 쪽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먹어봤는데 맛은 있긴 있더라고요. 도지마롤. 그다음에 소프트리 허니칩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어떤 디저트 시장에 대한 매출에 대한 쪽이 커지고 있고 현대백화점 푸드 부분 매출에 대한 쪽이 네.
지금 2014년도에 좀 줄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푸드식품 매출에 대한 쪽은 점점 증가했지만, 네. 근데 이런 흐름에 대한 쪽은 이제 지속이 될 거다. 그러니까 현대백화점에서 옛날에 그 디저트 하면 현대백화점인데 네. 롯데가 절치부심 이것저것 많이 입점시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현대 쪽으로 좀 많이 옮겨가지 않았을까 롯데로?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쪽을 좀 보시면서 네. 이쪽 시자재 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가장 좋은 쪽은 여기서 제시하는 거는 CJ 프레시웨이에 대한 부분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때 CJ 프레시 엄청 저도 좋아했는데 주가가 많이 떨어져갖고 네. 민망해서 욕만 먹고 끝냈죠. 네. 일단 1분 여기까지 하겠고요. 2분은 오늘도 우리 장우석 전문가 모시고 네. 어저께에서 계속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